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26년에 걸친 긴 여정입니다. 1994년 봄, 목포의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버리고 와버린 비정한 엄마. 그리고 26년이 지난 오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진실을 찾아가는 이 긴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장에 흰 꽃장식이 넘치던 날, 나는 축복의 말보다 물잔을 더 자주 들었다. 입술이 자꾸 말랐다. 아들 준호의 결혼식이었지만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드레스의 속치마가 바스락이며 통로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신부가 입장했다. 민서, 26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꽃핀을 놓칠 뻔했다. 아니, 정확히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틀었을 때 보인 것. 머리핀 아래로 드러난 귀 뒤에 작은 흉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래 묻어둔 상자를 발로 찬 것처럼 무언가가 흔들렸다. 민서가 미소를 지었다. 왼쪽 광대에 점이 하나 떠올랐다. 작고 까만 점. 나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26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아기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다. 귀 뒤에 흉터도. 쌀알만한 상처가 가느다랗게 아물던 그 자리.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발라주던 기억이 선명했다. 내가 몸을 흔들거리자 봉사자가 내 팔을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식순이 진행됐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민서가 하객들을 향해 절을 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나도 기계처럼 손뼉을 쳤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1994년 봄으로 돌아가 있었다. 목포의 그 시설, 젖병을 삶던 냄비 소리, 세탁비누 냄새, 그리고 비 오는 날 입양 동의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도장면에 물기가 묻어 글자가 번졌다. 나는 그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았다. 내가 직접 뜬 조끼를 입혔다. 뜨개 바늘에 손가락이 여러 번 찔렸지만 끝까지 완성했다. 아기는 울지 않았고 그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엄마가 자신을 버리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맑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다. 그래, 천천히, 오래 보자. 생각보다 낮은 목소리였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다시 한번 왼쪽 광대의 점이 보였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나는 적당히 대답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그 아기의 얼굴로 가득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26년이 흘러 나는 51살이 됐고 그 아기는 26살 여자가 되어 내 아들과 결혼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다. 귀 뒤 흉터, 왼쪽 광대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민서는 1998년생이라고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1998년 5월생. 내가 그 아기를 떠나보낸 것도 1998년 5월이었다. 손을 씻으며 나는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하지만 어떻게? 민서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준호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아직은.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준호는 신혼여행 준비로 바빴다. 나는 방에 들어가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 노란 실내조끼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조끼를 뜨다 남은 실뭉치와 패턴 종이.
나는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상자를 덮었다. 26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스르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꽃잎이 떨어졌다. 우연히 이 정도면 운명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민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귀 뒤 흉터, 왼쪽 광대점, 그리고 그 맑은 미소. 모든 것이 26년 전 그 아기와 겹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1994년 목포 시설의 입양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꼭 알아야 했다. 진실을. 1994년 봄 목포. 세탁비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곳. 그곳은 미혼모 시설이었다. 창문은 좁았고 천장은 낮았다. 젖병을 삶던 냄비가 보글보글 끓던 아침, 나는 노란 실내조끼의 오를 다시 당겼다. 바늘이 얇아 손가락이 자주 쓰렸고 피도 났지만 나는 아기 옷을 뜨는 걸 멈추지 않았다. 아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인 이 조끼만은 완성하고 싶었다. 복도 끝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기는 아니었다. 내 아기는 방 안요람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작고 고른 숨소리. 나는 바늘을 내려놓고 아기를 내려다봤다. 왼쪽 광대에 점이 하나 있었고 귀 뒤에는 며칠 전 긁힌 상처가 아물고 있었다. 쌀알만한 상처. 내가 매일 연고를 발라줬다. 봉사자가 문을 두드렸다. 이름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마음속에만 있어요. 이름을 지으면 더 아플 것 같았다. 아기 이름을 부르면 더 놓기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짓지 않았다. 그저 아가라고만 불렀다. 아가야, 배고프지? 아가야, 잘 자. 그렇게 한 달을 보냈다. 비가 오던 날이었다. 창문에 빗물이 줄줄 흘렀다. 봉사자가 입양 동의서를 들고 왔다. 종이는 하얗고 깨끗했지만 그 위에 내 도장을 찍는 순간 아기는 더 이상 내 아기가 아니었다. 정말 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장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도장면에 물기가 묻었지만 그냥 찍었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다. 내 이름이 번지는 것을 보며 나도 이렇게 번져서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다. 내가 밤새 완성한 노란 조끼를 입혔다. 줄무늬와 작은 꽃 모티브, 단순했다. 손재주가 없어서 복잡한 건 못 떴지만 정성만은 가득 담았다. 아기는 조끼를 입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잘 살아. 행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봉사자가 아기를 데려갔다. 나는 하얀 시트만 남은 빈 요람을 바라봤다. 아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가 구겨진 채로 보였다. 나는 그 자리를 만졌다. 아직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시설을 떠났다.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목포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돌아보면 내려서 다시 달려갈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다. 식당, 공장,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일하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됐지만 밤에는 아기 얼굴이 떠올랐다. 노란 조끼를 입은 작은 몸, 왼쪽 광대의 점, 귀 뒤 상처, 모든 것이 선명했다. 4년 뒤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6살 아들이 있었다. 준호를 처음 본 날 아이는 내 뒤에 숨었다. 낯을 많이 가렸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안녕? 준호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커다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팠다.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나도 한 아이를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온 엄마였다. 남편은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얼마 후 우리는 결혼했고 법적으로 준호 엄마가 됐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다. 1994년 목포에서 찍었던 그 도장과 같은 도장이었다. 한 아이는 버렸고 한 아이는 받아들였다. 이것이 속죄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다.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줬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며 차라리 내가 아프길 바랐다. 준호는 처음엔 나를 이모라고 불렀지만 어느 날부터 엄마라고 불렀다. 처음 엄마라고 들은 그날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준호는 문 밖에서 물었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한 아이를 엄마라고 부르게 하면서 다른 아이는 지금쯤 누구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을까 생각했다.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였다. 준호를 사랑할수록 그 아이가 더 보고 싶어졌다. 세월이 흘러 준호가 자라서 학교에 갔고 대학에 갔고 회사에 다녔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고 그런 내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듯 준호는 잘 자라줬다. 착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가끔 나는 생각했다. 내가 버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준호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사진을 보여줬다. 단정하고 예쁜 며느리감이었다. 민서. 나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에 인사차 몇 번 다녀갔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누구인지 결혼식 날까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이상한 예감만 있었다. 그런데 올린 머리를 하고 드레스를 입은 민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귀 뒤 흉터, 왼쪽 광대점. 이 아이가 내가 버린 그 아이라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26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그것도 며느리로. 내가 법적으로 엄마가 된 내 아들의 아내로. 아이러니했다. 한 아이는 보냈고 한 아이는 받았는데 결국 두 아이가 만나 부부가 됐다. 혈연은 없지만 인연으로 이어진 준호. 혈연은 있지만 남처럼 살았던 민서. 그 둘이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었다. 꽃이 피고 있었다. 계절은 돌고 돌았다. 사람도 돌고 도는 걸까? 내가 보낸 아이가 다시 내게 돌아온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노란 실내조끼를 뜯어 남은 실뭉치, 패턴 종이, 그리고 입양동의서 사본. 노랗게 바랜 종이에 내 도장이 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손이 기억하는 무늬를 시간이 모를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이제 알았다. 시간은 흘러도 손은 기억한다. 바늘길을 통과하던 실의 감촉, 오를 당기던 힘, 완성된 조끼를 아기에게 입히던 순간에 모든 감정들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하지만 이제 이 상자를 다시 열어야 할 것 같았다. 민서에게 말해야 할까?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운명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 실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26년 전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구청 민원 창구의 의자는 딱딱했다.
나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차례를 기다렸다. 앞사람이 서류를 받아나가고 내 번호가 불렸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무슨 업무신가요? 1994년 목포 지역 입양 기록 열람 신청이요. 직원이 건넨 서류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적사항을 적었다. 신청 사유란에 친생자 확인이라고 썼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다. 30분쯤 지나 직원이 불렀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서 열람실로 가셔야 합니다. 열람실은 지하에 있었다. 형광등이 낡아서 깜빡거렸다. 나는 낡은 기계 앞에 앉았다. 직원이 필름을 끼워주고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했다. 혼자 남겨진 나는 손바닥으로 기계를 고정하고 천천히 화면을 넘겼다. 1994년 5월 목포 기록 담당자의 필체는 눌려 있었다. 손으로 쓴 기록이라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많았다. 시설명 뒤에 작은 별표가 찍혀 있었다. 그 아래 두 줄의 기록. 동일 날짜. 신생아 2명 입양 전 전원. 하나는 내 아기였다. 다른 하나는 누구였을까?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다. 차가운 유리. 26년 전 기록이 지금 내 손끝에 있었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날짜, 시설명, 담당자 이름.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열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50대 여자였지만 속으로는 26년 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차창 밖 풍경이 영화 필름처럼 흘러갔지만 나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을 다시 펼쳐 읽었다. 눈물이 차올라서 글자들이 흐릿했다. 버스 안에서 울 수는 없어서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집에 도착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준호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생각에 빠졌다. 이 비밀을 계속해서 파헤쳐도 되는 걸까?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민서의 출생 시기와 지역은 일치하고 흉터와 점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뒤 준호와 민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먼저 집에 들렀다. 민서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밝은 얼굴이었다. 준호가 여행 내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민서의 얼굴로 갔다. 귀 뒤 흉터, 왼쪽 광대점, 극구 자고 가라는 내 권유에 모시겨 하룻밤 우리 집에서 묵기로 했다. 나는 확인할 뭔가의 샘플이 필요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아침만 먹고 정리할 것이 많다며 그들 집으로 서둘러 갔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고 재빨리 준호의 방으로 가서 혹시 베개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이라도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폈다. 다행히 민서의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보였고 나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집어 비닐봉지에 넣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이라도 하는 양 가슴이 떨렸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다. 나는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집을 나섰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탄 후 병원에 도착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이름이 불려졌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하고 나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유전자 검사 절차, 소요 시간, 정확도 등을 상담사가 설명해 주었다. 나는 가져온 봉지를 꺼내 내밀며 물었다.
이걸로 검사할 수 있나요? 상담사가 봉지를 확인했다. 머리카락이네요. 가능합니다. 비교 대상 샘플도 필요한데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봉으로 내 입안을 닦았다. 간단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나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문자로 주실 수 있나요? 전화는 곤란해서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햇빛으로 눈이 부신 길을 그냥 걸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지만 나는 천천히 걸었다. 1년처럼 길게 느껴진 일주일이 더디게 지나갔다. 아침부터 나는 안절부절하며 핸드폰에 문자 확인했다. 준호와 민서는 가끔씩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갔다. 나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민서가 내 딸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평소처럼 대하면서 웃으며 밥을 차렸지만 속으로는 계속 초조했다. 8회째 되는 날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다. 나는 손이 떨려서 잠깐 망설이다 문자를 열었다. 결과가 나왔고 병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나는 이메일로 받겠다고 답했다. 1분이나 지났을까? 바로 이메일이 도착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로딩되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화면에 결과지가 떴고 나는 숨을 참고 읽었다. 확신을 얻는 길은 늘 잃을 수도 있는 것을 건너야 한다.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이제 그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건너야 했다. 26년 동안 나는 내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사는 내내 괴로웠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손가락을 움직여 스크롤을 빠르게 움직여 마지막장 하단의 숫자와 함께 기록된 글자를 읽었다. 결과 요약 부분이 나왔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다. 확률 0.01%. 모녀관계 성립 불가. 조용한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내 심장은 빠르고 거칠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불규칙하게 뛰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천천히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모든 게 일치했는데 귀 뒤 흉터, 왼쪽 광대점, 나이도 출생 지역도.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1994년 봄이 떠올랐다. 그 아기의 얼굴, 작은 손, 노란 조끼, 내가 마지막으로 안았던 따뜻한 무게, 모든 게 생생했다. 그런데 민서가 내 딸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가 틀렸던 걸까? 흉터와 점은 우연이었을까? 나이도 우연이었을까?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였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방 책장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노란 실뭉치, 패턴 종이, 입양 동의서사본을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읽었다. 나는 며칠 전 구청에서 받아온 오래된 기록들을 책상에 펼치고 손으로 종이를 눌렀다. 생각이 복잡해졌다. 만약 네임밴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나보낸 아기가 다른 가정으로 갔다면, 그리고 민서는 다른 산모의 아기였다면. 하지만 그렇다면 왜 흉터와 점이 일치하는 걸까?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26년이라는 시간,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 흉터의 위치를 착각했을 수도 있다. 점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걸 같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확실히 기억해.
내가 매일 연고를 발라주었던 귀 뒤 쌀알만한 상처, 왼쪽 광대 까만 점. 선명하다. 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나는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시 살펴봤다. 네임밴드 혼동. 2명의 신생아. 같은 날, 같은 시설. 혹시 DNA 샘플이 잘못된 걸까? 백엔릿에서 얻은 머리카락 한 올. 정말 민서 것이 맞을까? 순간 의심이 들었다. 민서 말고는 우리 집에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분명 민서의 것이 맞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아침이 왔지만 나는 잠을 자지 못해 눈은 충혈되고 초췌한 내 얼굴이 거울 속에 비춰졌다. 남편이 출근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지만 도무지 무슨 맛인지 그냥 쓰기만 해서 내려놓았다. 핸드폰을 열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재검사 가능한가요? 어떤 이유로요? 샘플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담사가 잠시 침묵했다. 샘플 채취를 다시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검사는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럼 예약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어떻게 샘플을 다시 구하지? 머리카락은 확실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며칠 뒤 준호가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녁 먹으러 갈게요. 그래, 맛있는 거 해놓을게. 기회였다. 이번엔 확실한 샘플을 구해야 했다. 주말이 되어 준호와 민서가 왔다. 저녁을 차리는 나를 돕겠다고 민서가 분주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했다. 식사 중에 민서가 물을 마신 머그컵을 기억했고 그들이 돌아간 뒤 따로 챙겨서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번에는 확실하겠지? 또다시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번엔 기다리는 일주일이 더 힘들었다. 확률 0.01%. 모녀관계 성립 불가. 결과는 똑같았다. 민서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소파에 주저앉아 오래 울었다.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내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실컷 울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상자를 다시 꺼냈다. 네임밴드 혼동. 나는 이 단서를 놓을 수 없었다. 닫힌 문은 하나가 아니었다. 틈은 언제나 다른 쪽에도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민서는 내 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고, 그럼 진짜 내 딸은 어디 있을까? 26년 동안 누구와 살고 있었을까? 나는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계획을 적었다. 목포 시설 방문. 당시 담당자 찾기.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기 추적.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달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내 딸을 끝까지 찾겠다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살든 반드시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민서에 대해서도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다. 그런데 내 딸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서의 친엄마는 누구일까? 혹시 그날 나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산모일까?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매일 노트에 기록한 내용들을 들여다봤다. 1994년 5월 17일. 목포 시설. 2명의 신생아. 같은 날 같은 시간대. 네임밴드 혼동 가능성. 구청에 다시 가서 다른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자세한 기록은 시설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이 아직 있나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고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2003년에 폐쇄됐네요.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막막했다.
20년도 더 전에 문을 닫은 시설. 담당자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준호 씨도 많이 걱정하던데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끊기고 민서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왠지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다.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 여러 글이 나왔다. 대부분 정확하지만 드물게 예외가 있다는 글도 있었다. 골수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이런 경우 혈액이나 타액 DNA가 공여자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키메라 현상? 처음 보는 단어여서 나는 그 단어를 메모했다. 혹시 민서가 골수이식을 받았을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민서가 회식이라며 준호가 혼자 저녁 먹으러 들렀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민서도 걱정해요. 말해보세요. 나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볼게. 꼭 가세요. 약속해요. 준호가 돌아가고 나는 생각했다. 민서의 병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여서 본인 동의 없이는 볼 수 없다. 그때 기억났다. 결혼 전 건강검진 서류. 준호가 집에 가져왔었다. 어디 뒀더라? 나는 열심히 서랍을 뒤졌다. 준호 방 책상, 파일 속에 서류가 있었다. 민서의 건강검진 결과서.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한 장씩 넘겼다. 기본 검사 항목, 혈액형,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특이사항란, 과거 병력, 급성백혈병, 고등학교 2학년, 조혈모세포 이식 완료 2015년. 손이 떨렸다. 민서가 골수이식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서의 혈액과 타액은 공여자 DNA일 수 있다. 검사 결과가 왜곡됐을 수도 있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서가 정말 내 딸이 맞을까? DNA 검사가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 전문의와 상담을 요청했다. 골수이식을 받은 사람의 DNA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혈액이나 타액 기반 검사는 공여자 DNA가 섞여 키메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검사 방법은요? 모근 기반 검사입니다. 머리카락, 뿌리의 DNA는 본인 고유 DNA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목은, 머리카락 뿌리. 이전에 쓴 머리카락은 백엔리대에 떨어진 것이었다. 모근이 없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았던 거다. 이번엔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이 필요했다. 빗에 걸린 것, 혹은 직접 뽑은 것. 하지만 어떻게 구하지? 민서 몰래 머리카락을 뽑을 수는 없다. 며칠을 고민했다. 몇 가지 반찬을 해서 싸들고 아들 집으로 갔다. 화장실에 민서가 빗던 빗인지 머리카락 몇 솔이 빗 사이에 끼어 있었다. 살펴보니 모근이 붙어 있는 것도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몇 가닥을 뽑아 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또다시 아주 긴 여정의 일주일을 기다렸다. 이번엔 민서가 정말 내 딸일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설렘도 있었다. 진실은 때로 방향을 잃은 바람 같다. 하지만 결국 어디론가 불어간다. 나는 그 바람을 따라가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는 날 나는 병원 앞에 서 있었다. 봉투를 받았지만 뜯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봉투를 천천히 뜯어 종이를 꺼냈다. 숨을 참고 결과지를 확인했다. 손이 떨리고 종이의 글자가 흔들렸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천천히 읽었다. 모녀관계 일치. 확률 99.99%.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종이를 떨어뜨렸고 곧 다시 집었다. 그리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민서는 분명 내 딸이 맞았다. 입술이 먼저 떨렸고 그 다음 어깨가 떨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다. 2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다. 울음이 멎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빨갛게 부은 눈. 하지만 가슴은 가벼웠다. 26년의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다. 종이를 다시 펼쳐서 또 다시 확인했다. 내가 1994년 목포에서 버리고 왔던 그 아기. 노란 조끼를 입혀보냈던 그 아기를 26년 만에 다시 만났다. 민서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어디서부터 말하지?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나는 여러 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할 말이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다고 민서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만나면 민서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시계를 자꾸 봤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저녁이 되었고 나는 민서와 약속한 카페로 갔다. 조용한 곳.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서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무턱대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그동안 민서를 만나면 해주려고 연습했던 말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저 봉투 속 진실을 빨리 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민서가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 읽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민서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26년 만에 제대로 부르는 이름. 민서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응, 나야. 네 엄마야. 민서가 심하게 손을 떨었고 종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떻게 얘기가 길어. 천천히 하자.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민서에게 들려주었다. 1994년 목포, 미혼모 시설, 입양동의서, 노란 조끼, 26년의 기다림, 결혼식 날 본 흉터와 점, DNA 검사, 골수이식, 목은 재검사. 민서는 눈물을 멈추지 않은 채 말없이 듣고 있었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정말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응, 네가 내 딸이야. 정말 미안하다. 다시 꼭 안았다. 26년 만에 포옹. 작았던 아기가 이제 어른이 됐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민서가 물었다. 준호 씨는 알아요? 아직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어떻게 하죠? 천천히. 같이 생각하자. 우리는 커피가 이미 식어 있어 새로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쳐다봤다. 민서와 나는 매일 통화했다. 준호 몰래, 남편 몰래, 우리만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었던 긴 시간의 과거를 나눴다. 민서의 어린 시절, 입양 가정의 따뜻함, 나의 후회와 그리움. 저를 입양하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딸이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민서의 말에 가슴이 아팠고 동시에 그분들에게 감사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견례에서 또 결혼식장에서
만난 건 단 2번뿐이었지만 민서를 키워준 부모님들은 정말 따뜻해 보였다. 그분들 덕분에 네가 잘 자랐구나. 일주일 후 우리는 준호에게 말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준비한 음식을 내왔고 민서가 내 손을 잡았다. 준호가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고 얘기를 들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장난이죠? 아니야. 사실이야.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서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부부야.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 하지만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민서는 법적으로 내 며느리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는 가족이야. 복잡하지만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좀 주세요. 그래. 천천히.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긴 밤을 보냈다. 며칠이 지나서 준호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먼저 연락했다. 엄마, 준호가 나를 불렀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고마워. 민서가 작은 액자를 꺼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거실에 놓고 싶어요. 괜찮죠? 당연하지. 그분들한테 잘해드려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어느새 해가 바뀌어 봄이 왔고 우리는 함께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오늘 부르는 이름으로 미래의 모양을 조금 바꿀 수는 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평온한 밤을 보냈다. 앞으로도 계속 평온한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